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오늘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제2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민생 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0여일 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거둔 쾌거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조정 국면이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문 때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 측이 이를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1m에 불과한 곳도 있어서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 또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의 파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세제곱미터 내부 철제 구조물에 노동자가 스스로 들어간 현장을 찾았습니다. 파업 시작 48일 만입니다. 이 장관은 배를 건조하는 곳인 도크를 점거한 노동자들에게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빨리 농성을 푸시고 같이 이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고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곧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5곳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파업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이례적으로 파업 현장을 함께 찾으면서 공권력 투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장관 역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중인 노조와 사용자인 협력업체,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30% 인상은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노조 전임자 임정 등에서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장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부가 산업은행에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속히 촉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을 철회하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총파업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은 오늘 23일부터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앞둔 상황.
협력업체 노사가 휴가 전까지를 사실상 협상 기한으로 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한 지 48일째.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표현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 위협적 방식 동원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사태를 마냥 두고 볼 수 없으니 빨리 타결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게 일종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하청업체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하청업체 노조 측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노사 간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거제 대우조선소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장관들을 내세워 노동자를 비난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오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앞서 어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유지를 위해 제시안을 조정하며 교섭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정권 차원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와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에서 또다시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3,301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2,800여 명 많습니다. 일주일 전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1.89배, 2주 전 동시간대 집계치보다는 3.94배 각각 늘었습니다. 화요일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한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의 빠른 확산으로 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대 28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변이가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면역 감소 시기가 도래한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진 규모가 늘면 위중증 환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특히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위험군 관리.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치료 역량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병상 확보와 주말 검사소 확대 방안, 그리고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을 담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은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고 42일 안에 숨졌는데 부검 후 사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42일은 접종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망 전에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한 자살 사례의 20% 이상이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1년 자살 사망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부검 면담 결과를 보면 대상자 중 94%가 사망 전에 무기력과 대인 기피, 자살 언급 등 평소와 다른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변화를 가족이나 지인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는 22.7%에 불과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의사 일정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도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가까스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지 보름여 만에 국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경제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민생경제 특위 구성에 나섭니다. 여기서 기름값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지원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정부 국정 점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개점 휴업 상황에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해 주요 의사 일정을 먼저 게시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형식을 택한 건데 상임위 배분 문제에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누가 가져갈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만 이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계속 또 개별적인 만남이나 또다시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좀 회동을 좀 계속 가져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국회 문을 열고 민생 챙기기에 나선 여야는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내일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결국 시한에 임박한 여야의 마지막 상임위 주고받기 결단에 따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이 경제금융 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간의 이런 포괄적 이 전략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에서 또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금융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옐런 장관님의 이번 방안이 한미 간의 이런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장관이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물가를 초래하는 공급망 탄력성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금융시장 발전을 지지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안보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불리하게 하는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등 18개 주요 국가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현지 시각 19일 개회사에서 공급망 붕괴는 국가는 물론 가족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과 함께 우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초래한다며 공급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성격입니다. 고물가 안정 방안으로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 관세를 0%로 없애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할당 관세 면제안이 의결됐다면서 수입 돼지고기는 관세 0%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훈수당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15,00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6,4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9%가 찬성하면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임금 10만 8천 원을 올리고 성과금 300%에 경력금 5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내년 상반기 생산 기술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건 현대차 노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방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분야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똑같은 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고 있고 매매가 더 힘들어졌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상에서 어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뒷걸음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끝까지 어민 북송을 옹호한다면 국회에서 자발적인 북송 장면과 비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오늘 통일부를 찾아 관련 입장 번복 이유와 탈북어민 북송 과정 영상 공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민주당 김병주 TF단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통일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 과정은 민간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영상도 찍지 못한다며 이를 3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통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던 감사원이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모두 9개 기관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산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 개발 방침을 밝힌 지 20여 년 만입니다. 앞으로 2000여 차례의 시험 비행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부터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0년 초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국산 전투기의 효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나왔고 첫 날개를 펼쳤습니다. 일단 시험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완수하고 각종 성능과 군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전망입니다. 첫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000여 회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 7,300여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천여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대가인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202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유명무실해진 북한 인권법을 이행해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 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 인권 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가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 인권재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대화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는 사실상 침묵한 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재단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등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적대시 정책과 비난으로 그런 식의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죠. 정권 교체 후 전반적인 대남 정책 기조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등급을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수영해야 하는 시험인데 수심은 1m에 불과한 곳이 있어서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수영장.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장이자 서울 지역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훌쩍 넘은 수영장 수심은 1m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지는데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입니다. 수심이 1m에서 3m, 중간이 한 1.5에서 1.7 되고. 시험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은 서울 시험장의 얕은 수심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수상구조사 시험 가운데는 5kg 무게의 물체를 손에 들고 물에 닿지 않게 운반하는 익수자 운반 과목이 있습니다. 19m 이상을 헤엄쳐 이동해야 하는데 서울 시험장이 너무 얕다 보니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발을 차줘야 되는데 1m 깊이에서는 그 자세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 감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시험장 사정은 어떨까? 인천 시험장 수심은 최소 3m에서 최대 5m, 수원 시험장의 수심은 5m입니다. 또 다른 시험장들도 대부분 최저 2m 이상, 최대 5m의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 시험인데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조건이 제공이 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거기는 시험장으로는 일단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이런데도 해경 측은 서울시험장이 법에서 정한 규격을 지키고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 유불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험장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전에 유의해 시험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 같은 해경 입장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놀이 위험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사를 꼭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꼼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자격시험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7년 시작된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해경 채용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험장과 다른 지역 시험장의 수심 차이는 응시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LG 생활건강이 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 판매 중지 명령을 받자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뒤 돌연 3년 전 공익 광고 등을 무더기로 다시 올리면서 판매 중지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물질인 MIT와 CMIT가 검출돼 지난 4일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LG 생활건강은 해당 내용을 즉각 회사 홈페이지와 전국 단위 일간신문을 통해 알려야 했지만 홈페이지엔 이틀 후, 신문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에는 뜬금없이 3년 전 만든 화장품 관련 공익 광고 등 게시물 5개를 무더기로 올리면서 첫 화면에서 제품 회수 알림글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 자살 소동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다툼이 원인이었는데 학교 측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중학교. 지난 7일 중학생 A양이 4층 교실 창문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앞서 A양과 친구 B양 등 2명은 지난해부터 친구들의 괴롭힘을 호소해왔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양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양과 B양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쉽게 저희는 하해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말을 두 번 다 말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이 서면 사과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 부모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B양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선택했고 A양은 학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양의 자살 소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 친구들과는 반을 분리하고 수시로 주의시켰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게 생겨서 어머니가 국민신문고에 보충 민원을 신청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 또 양구교육청에서 자학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성실히 답변했거든요. 그러다 최근 A양도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 A양 어머니는 학교 측이 문제를 방관하고 딸의 손을 놓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도 문제하니까 얘가 학교를 안 나오면 조용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YTN 홍석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가볍고 또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지방에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대전은 23.1도, 대구는 2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도에서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오늘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민생 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0여일 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정식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 해경과 국방부 두 곳에서 9곳으로 대폭 늘어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문때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측이 이를 늑장 고지한 데다가 홈페이지에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일째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거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출근길 약식회견 들어보시죠.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거제 대우조선소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장관들을 내세워 노동자를 비난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오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앞서 어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유지를 위해 제시안을 조정하며 교섭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정권 차원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와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서 20개 도시에서 2천여 명이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할 계획인데요. 사회원으로부터 성소수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청 노동자들 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무릇으로 인류관하고 오로지 탄압의 칼날만 갈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이후에 이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갔는데 희망버스가 하나의 작은 힘과 응원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하는 바로 이것이 회사의 위기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편가르게 할 때 고립되지 않고 연대하는 것만이 우리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농성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침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사 자율입니까? 이게 과연 농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노사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겁니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찾았습니다. 2달 전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와 같이 민간 기업을 먼저 찾는 등 경제 동맹을 부각했고 우리 측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장 처음 찾은 곳은 LG화학의 연구소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을 전시한 공간을 둘러봤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먼저 방문한 것과 닮은 꼴입니다. 기술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앨런 장관은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을 내세웠습니다. Friendshoring is about deepening relationships and diversifying our supply chains with a greater number of trusted trading partners. The purpose is to lower risks for our economy and theirs.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 주제도 경제였습니다. 세계적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위기 등을 두고 국제 공조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대화가 오간 거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앨런 장관에게 한미 정상회의 당시 합의를 언급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정치군사 안보에서 또 산업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 이런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관련 사안은 이후 열린 추경호 부총리와의 한미 재무장관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양국 재무장관들이 필요할 경우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의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화스와프의 주체가 양국 중앙은행인 만큼 재무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고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도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외신 등을 통해 알려진 대북 제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내일 11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갑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 등 3개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첫 인상폭으로는 0.25%포인트가 예고됐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7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조의에 대한 감사 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총리 관저에 들어선 박진 외교부 장관. 약 2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조의를 먼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토 정상회의 당시 기시다 총리와 여러 번 만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매우 진지한 태도로 제가 전달해 드린 대통령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고 이런 대화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의를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パク・チン長官の方からユン大統領の安倍元総理逝去に対する弔意のメッセージが伝えられ、私の方からそれに対して謝意をお伝え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 일본 정부는 박 장관의 총리 예방 사실을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모두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국 입장에도 일본은 신중합니다. ユン政権側の対応をよく見極めた上で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た。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으로 비치면 보수파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현안을 조속히 풀자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한 채 앞으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보여도 좋으니 스타 장관이 되달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면에 섰던 대통령이 말을 줄이는 대신 장관과 참모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인데 하락한 지지율 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평가. 2주 전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몸을 낮췄습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고물가 위기까지 아이들 급식 준비도 에어컨 가동도 어렵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지. 아, 그래? 이거 매운 건데 괜찮아? 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라,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독려했는데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도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새 정부 가치와 정책을 국민께 공유하라며 스타 장관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을 했고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거침없이 소통 전면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약식 회견이 며칠 새 달라졌는데 하루 두세 개 1분 이내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 마이크를 잡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채용 논란에 이틀 연속 반박글을 올리고 대통령실 SNS 계정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서 대통령과 장관, 참모들의 원팀 체제로 소통 변신을 꾀하는 건데 이 시도가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톱 체제에 힘을 실으면서 최근 불거진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계속되는 공개 파열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 결성 문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충돌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휘청이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한 듯 논란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체제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친 만큼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대행을 비판했던 건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확전을 자제했던 권대행에 이어 장 의원까지 일단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친윤그룹에선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는 건데 급기야 당내에선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윤핵관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땅치 않게 들리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방법론의 차이 같은 거는 뭐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인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전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점화됐습니다. 당 윤리위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이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또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글쎄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에 이어 당내 세력 간 물밑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이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8명, 최고위원 후보 17명이 출전한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을 견제하는 다른 주자들, 그리고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사이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8명 가운데 5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도전해 주셔서 굉장히 이 전당대회가 뭔가 흥행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예감을 좀 합니다. 의원총회장 앞에 줄지어서서 의원들과 악수하며 잘 부탁한다. 사실상 선거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어차피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대세주자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화두로 민생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차별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97그룹 강병원 의원은 정치 개혁안을 던지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을 애둘러 겨냥했고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 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당내 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여든 야든 떠나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 자체에 큰 마이너스가 됐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다 17명이 도전한 최고위원 경쟁에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개파 신경전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검찰 리스크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검찰 리스크라고 해서 배제하고 공격하고 지양을 한다면 우리 동지들은 누가 지킵니까? 사당화의 이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흐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릅니다.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선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차기 지도부 입성을 둘러싼 각축전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 공개로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압수수색 이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쟁점이나 관련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앞두고 땅에 주저앉더니 곧이어 쿵 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히 어민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통일부가 예고까지 하며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입니다.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통일부가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 공은 확실히 검찰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통해 탈북 어민들의 북송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거듭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이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건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검찰도 북송 어민들 사진과 영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분석하며 통일부의 원본 제출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뜨거워진 정치권 공방에도 가시적인 움직임 대신 신중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데다 관계 부처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 수사엔 나서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상당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국정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태로 합동조사 참여 당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부터 확인할 방침으로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정식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애초 해경과 국방부 두 곳에서 9곳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발견돼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통신감청과 이 씨의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자료 수집을 마무리한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애초 해경과 국방부 두 곳으로 시작했지만 국가안보실과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모두 9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대상 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지 감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지 감사에 돌입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실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국민 앞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과 함께 정치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3,301명이 집계됐는데 그제 집계치보다도 2,804명이 많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아지는 등 연일 더블링이 이어지며 이번 유행의 정점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이 눈치채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자살자의 심리 부검을 해봤더니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살이 최소 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물리적 원인을 찾는 게 부검이라면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찾는 게 심리 부검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자살 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근 2년의 심리부검 132건 가운데 29건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자살로 분류됐습니다. 29명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자살 위기에 취약했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부분 자살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는 사망 전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는 가족관계, 경제, 직업 스트레스 순으로 많았는데 코로나 연관 사례에선 경제 스트레스가 가장 커 코로나 불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심리부검 대상 열의 9 이상은 사망 전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죽음을 언급하는 등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챈 가족이나 지인은 넷에 하나도 되지 않았고 눈치를 챈 경우에도 절반 가까이는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열의 9은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8 넘게는 우울장애였습니다. 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해를 했던 경우가 각각 35.8%와 10.2%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시도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이른바 자살 유족이었고 면담에 참여한 유족들 역시 열의 8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족의 60.9%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여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리부검 면담은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정보를 얻는 목적에도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도와 심리적 지지와 위안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재 중앙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부검 면담을 광역주도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심리부검 면담 보고서를 전국의 자살 예방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범부처 차원의 제2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 기조를 살려 대규모로 참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관 독대 형식으로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특히 여가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오늘 여가부 업무 보고에서는 조직 개편 작업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명, 비교섭 단체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경제 현안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 집중합니다. 한기호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늘 오후 회의에서 북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등을 불러서 평소 조업 환경을 알아보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북송 어민들의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또 16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에 살던 탈북민을 불러서 관련 내용이 알려졌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도 여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보내고 민생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서 내일 오전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인데 공무원과 임금과 수당 등 여러 면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며 실질 임금 대폭 인상과 공무원과 같은 수당 신설, 교섭기구 상설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0여 분의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마쳤는데 앞으로 4년 동안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반복하며 개발이 완성될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등장한 KF-21 전투기. 빠르게 활주로를 내달려 부드럽게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시험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경남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피탐 설계를 갖춰 앞으로 개량 가능합니다. KF-21은 공중과 지상, 해상의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 7.7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LG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 결과 LG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를 한 데다 홈페이지에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성 물질인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MIT와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CMI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도 꼽혀 세척제나 물티슈 등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관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 측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공표 명령 공문을 받은 날에 보통 그날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소비자원의 공익 광고가 무더기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글은 뒤로 밀려 첫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차례 정례회의에서 공익광고 게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실제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공익광고가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5개 공익광고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화장품 공익광고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문제 제품 폐기와 회수 조치를 알림창까지 띄워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건
식약청이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별도의 알림창을 띄운 겁니다. LG생활건강의 조치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나 했다 이렇게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LG생활건강 측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하루 생산분이지만 해당 제품 전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문제의 제품도 40% 정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늑장고지한 데 이어 꼼수 숨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G생활건강이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살 김모 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게끔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오전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주택 청약이 일반화되다 보니 이제는 청약할 때 청약 통장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청약 저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며 거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주택 청약 저축을 넘길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임신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공인인증서를 사고 판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 청약저축, 즉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공인인증서는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건 저축증서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 공급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청약증서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 A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미국이 평가한 국가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과 관련해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 정부가 여행 정보와 관련해 신설한 억류 위험이 있는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에서 12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 자체가 어려운 규모의 많은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의 수감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within China. 북한은 또 미국 정부가 기존의 국가별 여행 경보에 추가로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신설한 억류 위험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워토 언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억류의 첫 알파벳을 딴 D지표 국가에도 새로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들 국가에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수십여 명이 중국 등 20여 개국에서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관련자 등의 금융 제재나 비자 박탈 등의 여행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귀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폭염 현상과 관련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유럽에서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기온이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응용기후서비스 분과장인 로버트 슈테판스키는 현지 시간 19일 UN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상 모델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은 화요일인 19일 최고조에 이를 거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0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무척이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도, 대구는 25.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이 32도, 대구는 33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청 이남지방에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또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